뭔잘 풀어가 당장 인도네시아 기술진 조종사 모두 추방시켜라 그런 싸가지들은 필요 없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 잔액을 내지 않음으로써 KF-21 개발에 결별을 선언한 것과 같으니 시제기에 인도네시아 국기 문양을 빼야 맞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안보 잘 지켜내야 할 텐데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한국이 KF-21의 활주 시험 영상을 공개하자 일본에서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부가 보이는 정면에서 한국의 이 정도의 스텔스 기술까지 도달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인데요. 어떻게 전투기와 관련해 독자 기술이 전무했던 나라가 5세대 전투기에만 적용되는 기술을 순수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지 놀라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도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 자신들이 예상한 기간보다 8년은 빠르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KF-21의 복자형 전투기가 2026년 이후에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 매체 한국만능론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이달 말에 초도 비행을 앞둔 KF-21의 지상활주 영상 공개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KF-21 블록 1의 양상까지 약 62%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8년에는 공대지 무기 통합을 마치고 공대공과 공대지의 임무를 맡는 블록 1을 양산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KF-21의 전면이 나오는 장면에서 공개의 입구에 주목하고 했습니다. 바로 공개의 입구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매체는 이 공개의 입구의 형상이 고도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은 S자형 공개의 입구 설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S자형 공개의 입구 설계는 전투기의 탐지 면적을 가장 많이 줄이는 설계인데요. 스텔스 기능을 확보하는 것에는 직선 모양의 스텔스 형상과 전자파 흡수 도료 등 많은 것이 있지만 얼마큼 공개의 입구를 꽁꽁 감추냐가 관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 반사파의 약 80%는 공개의 입구에 노출된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에서 검출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 때문에 세계 최초로 스텔스 형상을 채택한 F-117 나이트호크도 개발 당시 공개의 입구의 레이더 반사를 줄이기 위해 날개 윗부분에 달았지만 결국 비행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몸이 있기로 만들어진 B 폭격기도 저탐지 성은 확보했지만 나이트호크와 마찬가지 문제를 겪어야만 했죠. F-22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흡입 통로를 곡선화한 S자 공개흡 입구를 적용했습니다. S자 공개흡 입구란 공기가 들어오는 길목에 공기역학적으로 통풍이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중간에 터빈 블레이드를 가리기 위한 엄폐물을 넣는다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과 같이 공기는 통하지만 전파는 빛과 같이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 엄폐물에 흡수되거나 난반사되는 원리입니다. F-35에도 적용된 스텔스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또 다른 방법은 레이더 블로커를 사용해 저탐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FA-18EF 슈퍼호넷의 공기흡 입구와 레이더 블로커입니다. 슈퍼호넷은 비교적 대형기임에도 매우 낮은 전면 아시즈 값을 갖는데 공기흡 입구 전면에 터빈 블레이드를 가리는 형태의 레이더 블로커를 부착하여 터빈 블레이드로 인한 레이더 반사를 낮춥니다. 대신 약간의 공기흡입 효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기체의 저탐지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죠. 스텔스 성능은 FA-18EF 슈퍼호넷의 레이더 블로커보다 F-21 랩터나 F-35에 채택된 S자형 공개흡 입구 설계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때문에 KF-21도 스텔스 성능을 위해 S자형 공개흡 입구 설계를 도입해 넣었습니다. 여기에 터빈 블레이드의 엄폐물 역할을 하는 구조물에 전파 흡수 구조레스를 채택해 더 레이더 반사를 줄였습니다. 일본 매체는 어려운 S자형 공개흡 입구 설계를 독자적으로 이뤄낸 카이의 높은 기술력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KF-21에 또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체에서 공개흡 입구 다음으로 레이더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날개, 비금속 소재를 채택해 스텔스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전에 미국에서는 스텔스 형상 이외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기체를 얇게 만들어 전파가 부딪히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원초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가 대표적인데요. 길이가 44m, 폭 41m로 엄청나게 큰 거구를 자랑하지만 아시즈는 1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날개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들고 레이더파가 날개 뒤로 흘러 퍼지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후퇴 각을 크게 했죠. 하지만 정교한 기동을 많이 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날개를 최대한 삼각형에 가깝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날개가 넓어지게 되고 레이더 반사 면적 또한 많아지죠. 그런데 KF-21은 이 문제를 비금속 소재를 채택해 해결했습니다. 바로 전파를 잘 흡수하는 탄소 섬유 복합재를 선택해 스텔스 성능과 내구성을 한 번에 잡았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F-35에 들어가는 니켈 코팅 탄소 섬유를 대신해 절개 자선 금속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저가이면서도 높은 전자파 흡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록히드 마틴의 스마트 엔지니어들조차 인정하는 부분으로 전자파 흡수 능력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보다 뛰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한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예상보다 8년이나 앞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무장창만 제외하고는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스텔스 성능을 가진 KF-21은 4.9세대 전투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2026년부터 KF-21 복자기를 기반으로 5.5세대 전투기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 한국 공군은 밝혔는데요. 공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이 KF-21을 기반으로 사실상 5.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세미 스텔스를 넘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고 무인 편대기와 합동작전을 펼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전투기 개발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공군이 연구 용역 결과 해당 개발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이르면 2026에서 2028년 이후 KF-21 블록 3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의 이름은 비공식적으로 KF-XX 사업으로 불리고 있으며 KF-21의 기체 형상 및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동체를 다소 키운 차세대 KF-21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또 다른 소식통은 일부 도료 소재 기술을 개선하고 일부 외장 장비를 내장한다면 5세대 플러스 알파급 이상으로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고 전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KF-XX 개발 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드와 카이 등은 블록 1의 기반 기술과 주요 인프라는 거의 다 완성해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엔진 부품사를 인수해 조만간 엔진 국산화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항공 엔진 부품 전문업체인 이덱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 계약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인수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트립지와 프레센 휴트립 등 세계적 엔진 제조사의 인접 거점에서 수주 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등의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제품의 고난도, 가공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등 추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KF-21에 들어가는 국산 엔진이 개발된다면 블록 3단계에서 F-21 랩터에 적용된 스텔스 형상을 한 추력 편향 노즐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시됐던 후방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F-21 랩터의 버금가는 아시즈 값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때문에 이어질 차세대 KF-21 사업도 무장 추가 및 5세대급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위한 국내외 협력사들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계획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잘 생각해보면 나중에 내부 무장창 탑재를 내다본 기내 공간이 있어 계획 중인 유무인 복합 작전을 위한 항공전자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발전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지적으로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F-22와 F-15EX 같은 관계를 상정하고 있지 않을까? F-22의 역할을 무인기가 해 전방에서 타깃 정보를 수집하고 KF-21이 F-15EX 역할을 하면서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레이더 정보를 다른 드론에 보내 공격을 지시하는 것 같다. 꽤 많이 선진적인 모습을 하고 있구나. 멋있다. 아시아산 전투기가 늘어나는 것이 무섭네. 내부 무장청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조잡한 설고서라고 생각했지만 디자인 몇에서 F-22 랩터와 F-35를 잘 조합한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수출이 어느 정도 잘 될 지인인데 한국 측은 KF-21의 수출 사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FC-31과 어떻게 맞서는지도 궁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다소 칭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다른 말을 한 일본 네티즌의 말처럼 KF-21의 첫 수출은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입니다. KF-21이 곧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분담금을 지불할 생각도 안 하면서 자국의 조종사와 엔지니어들만 파견한 상황인데요. 국방부와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연체 문제를 풀어가기로 인도네시아 측이 먼저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전까진 협의에 잘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시험 비행과 관련해 참여시키지 않으며 6대의 비행용 시제 기준 인도네시아의 주기로 시제 5호기를 해당국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 국방부와 방사청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으로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지금은 미리 낸 2천억 원이 아까우면 나머지마저 내거나 아니면 KF-21에 대해 깨끗이 포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KF-21 핵심 기술과 시제기들은 모두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참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계속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언제나 한국의 자주 국방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인이와 협상 한두 번 하나. 이제 저들과 협상은 끝났다. 애들 다 돌려보내고 방산협력 저들과 다시는 하지 마라. 제품 성능 좋으면 세계가 손을 들고 환영한다. 대한민국 기술 이제 선진을 넘어 첨단으로 기술 강국이 되었다. 기술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세계 무대의 대한민국의 국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 역시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이참에 인도네시아와는 확 끊어내고 우리나라만의 기술력으로 개발 완성하길 바랍니다. 완전히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는 게 답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절대 0.0001%라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 정도의 민족성을 가진 나라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어리숙한 척 하면서 뒤통수 때릴 것이다. 어쨌든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 표한다. 인도네시아에 KF-21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인니가 요즘 러시아에 착달라붙어 다니는 꼴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걸로 추정되네. 근데 인니 말고도 다른 나라들이 서로 가져갈 것 같지 않은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